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부동산 정보들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우리나라 부동산 상승기 때마다 들려오는 이 일본 부동산과의 평행이론, 바로 우리나라도 일본의 부동산 폭락, 버블 붕괴처럼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대세 하락에 들어가고 버블이 붕괴된다. 이 가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도 뭐 친구들과 술 마시다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거의 보편적으로 일본과 문화 유사점이 상당히 많고, 뭐 핸드폰이나 이 문화적인 요소들 고스란히 뭐 몇 년 뒤면 우리나라 넘어온 경우 상당히 많죠. 사업들도 마찬가지. 거기에 있는 일본의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폭락도 경제 부분도 이 유사점을 갖고 고스란히 우리나라로 전해질 거다. 이런 가설입니다. 일단은 일본의 부동산 폭락 시기에 발맞춰 이 생산 인구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2017년부터죠. 벌써 이제 생산 인구 감소 시기에 돌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거품이 꺼질 것이다. 뭐 거품이 많이 쌓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품이 꺼질 것이다. 폭락 시기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설을 발판 삼아 지금은 집을 사면 안 되고 나중에 기다렸다가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인구는 감소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일본의 부동산 폭락처럼 우리나라도 따라가서 똑같이 될 것인지, 과연 그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부동산 폭락 전 경제 배경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대전으로 먼저 가면 되는데요. 이 패전 후에 일본은 도심으로 인구가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죠. 6.25가 벌어지면서 이 미국이 군사 물자를 일본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발판 삼아, 6.25를 발판 삼아 일본은 눈부시게 이 제조업, 공장 경제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이 90년대까지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죠. 이때 보시면 뭐 TV도 소니, 파나소닉, 뭐 카세트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뭐 웬만한 전자 제품들 다 일본 거 일제 많이들 쓰셨죠. 이때가 가장 뭐 눈부신, 일본의 가장 눈부신 시기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표에 보면 여러분들 딱 나오죠. 85년부터 90년대까지 이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수준이나 이 GDP 올라가는 수준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일정 시점에서 하락의 길을 가고 있죠. 지금 이제 시절까지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요. 이 옆에는 이 토지 가격입니다. 일본의 도쿄, 동경 지역의 토지 가격 지수인데 74년부터 쭉 올라서 뭐 269%, 3배가 올랐고, 그 다음 그 이후 91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쭉 마이너스 63% 하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은 경제 호황 속에서 일본은 집값이 무려 35배까지 올랐고요. 물가는 거의 100배까지 올랐습니다. 거기에 이 주요 도심의 부동산 가격은 거의 뭐 3만 배까지 오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가장 호황기 때 당시에 뭐 LTV 주택담보비율 자체가 95%에서 뭐 120%까지 나왔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그때 이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동안 일본 정부는 무엇을 했나? 일단 일본 정부는 이 집값이 올라갈 때 계속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는 오히려 동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특히 이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 다나카 수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국토 대개조론이고요. 일본의 각지의 국토를 개조를 하고 바다에 도로를 깔아서 이 인구 자체를 도심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전국에 이제 분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경제가 호황이기 때문에 이 국토를 모두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이론이죠. 여기에 따라서 이 국토를 다 개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재정 지출을 하게 됩니다. 후에 이 국토 대개조론 때문에 전국 방방 곳곳 일본의 전역에 부동산 버블을 전염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뭐 이때는 경제가 워낙 호황이었기 때문에 뒷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일단은
뭐 1인 가구 수도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었고, 이 공장 경제 활성화가 아까 뭐 그래프도 보셨죠? 워낙 급성장 7%대로 계속 이렇게 연마다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경제 사정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새로운 집들을 지으면 계속 집값은 오르고 또 잘 팔리니까 계속 이 주택을 지어도 이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그런 가정 아래에 공급을 늘렸던 겁니다. 특히나 여기 살펴보면요, 호황 때문에 1년에 원래는 뭐 100만 호씩만 지어도 되는 거를 200만 호씩 10년 동안 공급을 합니다. 엄청나게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 이 하락폭 자체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이 전국에 택지를 개발하면서 뭐 도로도 놔두고 철도도 놓고 집도 많이 짓고 뭐 이러면서 이 택지를 개발하면 당연히 보상금 자체가 들어가게 되죠. 이때 이제 풀린 돈들이 이 부동산 인플레를 더욱더 강조시키고 유발시키고 풀렸던 돈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또 몰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일본의 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죠. 바로 일본의 버블 붕괴의 발단,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부터 일본의 버블 붕괴는 시작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장이 모여서 이 달러가 워낙 강세였습니다. 이때 미국은 이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 폭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었고요. 급속도로 커져가는 일본과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의 성장세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85년에 G5 국가,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이 플라자 합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원래 1달러에 240엔이었는데 이것을 120엔으로 엔고를 50%나 끌어올렸습니다.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 제일 많이 다닌 사람들이 일본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2년간 달러 가치는 30% 이상 급락을 하게 되었고요.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 90년대 이후에 이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엔고 효과로 인해서 수출길이 막혀서 급속도로 처음엔 좋았겠지만 급속도로 쌓였던 일본 경제에 이 버블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 일본은 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고의 영향으로 인해서 떨어진 수출 경기를 내수 경기 부양으로 살리려고 이 금리를 전폭적으로 인하를 합니다. 이때 풀린 이 유동자금이 토지하고 주택, 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되면서 이 1985년부터 90년대까지 5년간의 주택은 이 3배 이상 폭등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죠? 이러한 이 부동산 호황의 이면에는 이 금융권의 융자 경쟁도 한몫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LTV가 평균 95에서 110%였고요. 최대 이제 120%까지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 금리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죠. 또 1987년에 블랙 먼데이가 발생을 하면서 이 저금리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시기에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자 너도 나도 이 주택 건설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결국엔 이 주택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주택 가격이 폭등하자 또 너도 나도 주택 건설에 더 참여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 공급 과잉이 더 심화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부동산 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89년에 금리를 2.5%에서 6%로 한 번에 확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결국 91년부터 일본의 부동산은 하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금리를 급 인상을 해서 이 경제 성장률부터 마이너스로 추락을 했고요. 부동산 가격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버블 붕괴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국내 경기를 살려보려고 이 재정 지출 정책을 계속 구사를 합니다. 그 방법 자체가 건설 경기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다리나 인프라, 건설, 임대주택 이렇게 공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주택 경기의 붕괴는 가속화돼서 1997년을 전후해서 완전히 주택 경기는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일본 경기에 잃어버린 20년을 만들게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91년도에 걸프전이 발발이 됐죠. 이때 뭐 쿠웨이트 유전 파괴가 될 줄 알고 이 기름값이 상당히 올랐었고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게다가 좀 지나서 또 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찾아오죠. 엎친 데 덮친 격 찾아오고 외환위기가 오면서 이제 아시아 각국에 뭐 투자됐던 돈들이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지고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을 착공을 해서 또 93년에 200만 호를 공급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서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패착인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일본의 부동산은 평균적으로 3분의 1토막, 많은 지역은 뭐 6분의 1토막 이렇게 크게 폭락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본의 부동산 폭락, 과연 우리나라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은 1부, 일본의 부동산 폭락 배경에 대해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붕괴됐는지 이 역사적 사실점에 의거를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래는 완통으로 이 일본의 부동산 폭락 배경부터 설명 쫙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가설, 우리나라도 따라간다는 그 가설에 대한 내용 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다른 사정들 몇 가지 차이점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일본의 부동산 버블 생성과 붕괴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10분이 넘어가서 일단은 1부와 2부로 좀 잘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2부로 일본의 부동산 폭락, 우리나라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2부, 일본의 폭락 배경 이후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사점에 관한, 가설에 관한 내용 좀 짚어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이 다른 차이점, 이 부동산 폭락, 버블이 붕괴되는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적용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내일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신 분은 내일 필수적으로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일본의 부동산 폭락 우리나라랑 같은가? 우리나라도 과연 따라갈 것인가? 뭐 우리나라가 따라갈 건지 안 따라갈 건지가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일본의 부동산이 어떻게 됐건 말건 이건 다큐멘터리만 찾아봐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역사적 사실만 해서 오늘 일부를 꾸려갔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우리나라도 과연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까지도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좀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꼭 놀라운 부동산 놀부 찾아서 2부까지 다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그동안 제가 진행했던 다른 영상들이 있으니까 다른 영상들도 좀 많이 시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구독 버튼이니까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 또 2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